예, 그럼 오늘 주요한 내빈분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신 관계로 행사 시간을 조금 일찍 앞당겨서 제8차 국가위관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식순에 의해서 개회식을 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회식의 순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서는 전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모두 일어서셔서 전면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부터 21세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위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제8차 국가위관리 포럼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핸드폰을 진동 또는 무음 모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회식 순서는 본래 당초에는 개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 외부에서 주요한 인사분께서 같이 참석해 주신 관계로 충청북도 환경사업장을 맡고 계시는 김현중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은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먼저 오늘 21세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8차 국가위기관리 포럼 개최가 된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국가위기관리 포럼이 창립된 게 2020년 1월 20일이네요. 제가 1월 20일을 기억하는 것은 2020년 1월 20일 날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화 중에 키워드가 코로나라든지 또 탄소 중립, 기후 위기 그런 키워드를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이제 위기가 우리 곁에 와 있고 정말 상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국가위기관리 포럼 이재은 상임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공동 대표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에 제가 와서 이렇게 듣게 된 게 상당히 영광이고 참 잘 왔다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저 혼자인 것 같은데 공직에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고 또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탄소 중립의 문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이 공공 부문에서도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 또 이런 것을 봐서 정확하게 좀 배우고 가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곧 우리한테 이제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저는 가장 큰 키워드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얘기할 때 말로만 하는 환경이 아니라 실제 실천하는 환경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21세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위기 관리 시스템 이 포럼이 정말 의미 있는 포럼이 되고 저도 많은 배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전국재해고협회 김정희 사무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고협회 김정희 사무총장입니다. 저희 협회를 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재난이 나면은 자연재난이 날 때 우리가 국민 성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배분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제9법상에 그래서 행안부나 자치단체랑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언론 기반의 우리나라 최초의 모금기관으로 올해 60년이 되는 그런 좀 오래된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21세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한 제8회 국가위기관리 이걸로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죠? 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럼을 계획해 주신 이재은 교수님, 또 발제를 맡아주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오재호 공동대표님, 네, 또 토론자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희망브리지 차원에서 국가위기관리 포럼과 그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도 3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가위기관리학회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또 이재민 사랑본부 재난관리연구소, 녹색청주협의회,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인류는 경제성장과 삶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면서 기후변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는 이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실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기관으로서도 2018년에 100년 이래 또 300년 만에 최고의 그 폭염과 맞닥뜨렸고요. 또 산불로 인해서 강원 산불로는 동해안 일대가 큰 피해를 봤고요. 지금 뭐 전 세계가 불이나 홍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기후의 변화는 이제 더 이상 기후 변화라고 불리우기 어렵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기후 재난이라고 이제 용어를 바꿔야 되는 시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도 기후 변화라고 국가나 우리 단체들이 대응해 왔지만은 실제로 국민들이 그거를 깊이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코로나 감염병 같은 재난과도 겹쳐 있고 이것이 기후의 또 재난과도 겹쳐서 저희가 작년에 집중호우로는 54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코로나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게 몰려왔을 때 저희가 과연 어떤 국가적 역량이나 시민적 역량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많은 지금 실험과 또 실패와 도전과 또 이런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재난이 반복되는 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협력해가지고 민관이나 시민단체가 협력을 하지만은 실천의 문제만큼도 어떤 정책적인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그룹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한 기후 재난은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나 생태계나 인류나 산업이나 경제 전반에 전부 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지 어떤 정책적인 대안점들을 국가위기관리학회나 여기 모이신 전문가분들께서 해안을 갖고 제시해 주실지 기대도 되고 있고 또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다 겪고 있지만 어려운 와중에도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재은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고 잘 이런 포럼이 잘 마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위기관리 포럼 이재은 상임대표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사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엄중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애초에 49명까지로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20명 이내로 참석자 수를 조정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불가피하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메일로 공지를 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하고 100일이 되던 날 우리 위기관리 학자들이 우리도 반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세월호 참사 추모 100일 위기관리 학술대회를 바로 이곳 프레스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주기, 그리고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정부에서도 저희가 꾸준히 위기관리 학자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를 해왔습니다. 특히 오늘 그 발표를 기조 발제를 해주실 우리 존경하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께서도 지난 2주기 추모 학술대회 때 체르노빌 원전 폭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또 학술대회를 개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5주기 추모 학술 행사를 할 때 이렇게 계속 추모 학술 행사를 하기보다는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인류 사회를 건설하는데 우리 위기관리 학자들이 시민, 전문가, 공무원, 기업과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5주기 이후에 계속해서 준비 작업을 거치고 6주기 추모 학술대회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난 2020년 1월 20일 날 국가위기관리 포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또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을 해서 정말로 대재앙의 시기를 인류 사회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제7차 국가위기관리 포럼을 마치고 이제 2021년에 제8차 국가위기관리 포럼을 기획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주제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이상 동안 집행위원회 위원님들,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공동대표님들께서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셔서 이제 21세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이제는 구축돼야 되고 가동되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집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시고 선두주자로 벌써 한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최열 이사장님께 이 집행위원회에서 찾아뵙고 어렵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기조발제를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열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대표님들 또 상임위원님들, 집행위원님들이 함께 하시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장소상의 안전 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게 됐고 대신에 오늘 이 행사에 대한 그 부분들을 녹화를 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공유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나마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대표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신데도 직접 좌장을 맡아주시고 또 참석해주신 오재호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젊은 시절부터 한결같이 노력해 오신 우리 박연수 공동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대전에서 또 우리 대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또 한평생을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두호균 공동대표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서 오랜 동안 계시다가 또 공직에도 계시고 또 우리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안보 분야까지도 포괄하시고 이제는 국가위관리학회 회장까지 역임하신 정찬권 공동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탈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원자력 안전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 문제를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윤 공동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또 충청북도에 환경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포럼이 개최될 거라는 소식을 아시자마자 제일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 인사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충청북도 우리 국장님도 또 김현준 국장님도 이 자리에 나오셨고요. 방금 인사 말씀하신 이 재난 피해자를 돕는 우리 전국 재해고 협회의 김정희 사무총장님도 또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우리 마음은 여기에 나오지 않은 못 오신 분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을 모시면서 제가 인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환경재단의 최열 이사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하는 기회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것을 국가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티브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기후 변화만으로는 지금의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다. 특히 250여 년 전인 18세기 중엽의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삶이 탄소에 기반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기후 위기를 간과하게 되면 지금까지 탄소에 기반해서 살아오던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2050년을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원년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국가 정책적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건 국가 위기로 규정을 하고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기 관리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8차 국가 위기 관리 포럼의 최열 이사장님께서 발제해 주시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도 또 인류 사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틀을 탄소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로 나가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 기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소개를 못했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국가위관리포럼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안대학교 이주호교수입니다. 예. 예, 그러면 잠깐 장례 정리 이후에 바로 기조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기조 강연은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님께서 기후위기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간략한 연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열 이사장님께서는 환경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며 그린수소포럼 공동위원장,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예, 금일 주제 기후위기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라는 주제에 대해서 예, 뜻깊은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최열 이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거 바꿨으니까 저기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거리가. 우선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우리 오재호 교수님은 제가 진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2009년에는 코펜하겐 기후 변화 당사국 초원에 함께 가서 아주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재현 교수님도 어쨌든 위기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오랫동안에 연구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임에 잘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젊은 후배들도 많으니까 저는 후배들한테 맡기고 제가 꼭 해야 될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했는데 뭐 요청을 해서 그러면 제가 어떻든 44년 전에 제가 한평생 환경운동을 해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지금도 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변화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말만 하는 사람한테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말로는 돌멩이 하나 움직일 수 없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기 위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고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오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뭐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또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생각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떻든 상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노벨상이죠. 노벨상. 또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인류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했는데 첫 번째가 압도적으로 기후 환경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핵 전쟁에 대한 위협입니다. 핵 전쟁은 뭐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이 투하되면서 핵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있지만 아직은 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건 지금 뭐냐? 가장 위협이 되는 두 가지를 지금 겸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갇혀버렸습니다. 갇혀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몇 명 모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어요. 저녁에 가까운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뭐 술도 한 잔 먹으려고 그래도 두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 명이 술을 먹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갇혔죠?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갇혔어요? 바이러스는 활기를 치고 변종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질병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원래 작년에 1, 2월 달에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좀 노력하면은 이게 잠자면 해결지지 뭐 백신이 없어도 가라앉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1년 반이 지났는데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갇히고 지금은 전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불타고 있어요. 시베리아 그 동태에 우리 남한 면적의 1.6배가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못 가서 그렇지 그 현장은 뭐 얼마나 뜨겠습니까? 그 연기가 가로 세로 3,200km, 4,000km까지 연기가 퍼져가지고 알라스카까지 갔어요. 거기서 나온 온실가스가 3억 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나오는 온실가스가 얼마죠? 12억 톤이에요. 우리가 세계에서 온실가스 10입니다. CO2 7이에요. 그게 산불이 하나 나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온실가스를 내고 먼지를 내고 숲을 태우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 지역만 그러면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 세계가 다 타고 있어요. 남미도 지금 불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뭐 그리스, 터키, 뭐 스페인 이게 방 아래서 그렇게 난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뜨거워져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불이 나고 우리 인간을 비롯하는 많은 생명체가 지금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뭐 선진국 몇 나라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그러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도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나고 160명이라는 귀중한 생명체가 잃고 과거에 있지 않은 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어떻든 면적도 좁고 기후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덜 난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조건이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는 해수면도 상승하고 지금도 폭염, 금년에도 폭염이 지금 한 달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작년에도 또 폭염이 왔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또 54일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완화될 것인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인가? 그거는 누구든지 다 알 거예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문가 집단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시청 광장에 지구, 큰 지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구가 지난 산업혁명 1850년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기온이 그리고 지구의 이상 상태가 난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산불이 나고 이런 걸 크게 해서 봐야지 사람들이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정부가 아니면은 연구기관이나 또 아니면은 민간 그런 쪽에다가 일정하게 비용을 지불해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일본 과학관에 갔습니다. 과학관에 갔더니
큰 지구본에 지구가 기온이 어떻게 변화하는 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색깔로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근데 보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큰 걸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누워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밑에 침대를 쫙 놓고 누워서 보는 거예요. 그게 한 1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저는 이제 해마다 갑니다. 해마다 가는데 가면 이제 그게 많이 나와요. 각 나라별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많은 전광판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다 그냥 물건을 더 많이 사고 더 팔기 위해서 나오는 광고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야지 정치인도 바뀝니다. 공무원도 바뀌어요.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국민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전략을 짜는데 지금 대선 예비 후보들이 기후환경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몇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이벤트 비슷하게 하지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그 산업구조를 바꾸려면은 어떠한 로드맵을 통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그러면 그 산업구조를 만들므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어떤 게 생기고 그다음에 기존의 일자리가 어떻게 없어지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직업이 없어지고 질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이런 내용이 지금부터 막 TV 토론을 통해서 대선 후보들이 해도 늦은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질 않고 무슨 끊임없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뭐를 만든다 건설한다 새만금에다가 공항을 만든다 뭐 흑산도에다가 공항을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프랑스는 400km 이내는 비행기가 이제 이착륙 못하도록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든 이 체험한 사람, 체험을 하든지 체험한 사람이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그런 체험한 내용을 영상물이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그 사람이 2016년에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그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은 대부분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나를 이렇게 아카데미상을 만든 감독님 무슨 뭐 누구 우리 뭐 와이프 우리 애들 그런 얘기만 하는데 이 사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이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위협이다.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힘을 모으자. 행동하자. 이게 디카프리오의 수상소감이에요. 그냥 뭐 자기 도와준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 영향을 줍니까? 그 다음에 3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죠? 젊은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 그 15살 된 소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스웨덴 국회의사당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그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시위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져가지고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기성세대에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툰베리가 2년 전에 UN 정상회담에서 연설한 내용이 있어요. 연설한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적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공기 중에 배출해 놓은 수천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임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떠넘겼다. 그래서 기후재난으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에 매달리고 있다. 석탄, 석유, 화석 연료를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정상들이 스피치를 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자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그래서 툰베리가 딱 눈을 부릅뜨고 하니까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다가 다 깼어요. 디카프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작년에 박리문 총장을 만났더니 디카프리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들이 얘기하면 보통 7분 스피치를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는 거예요. 근데 디카프리오가 탁 나오니까 전부 다 탁 깨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정성이거든요. 그냥 말로 연기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몸으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카프리오는 어떻게 합니까? 디카프리오 환경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자기가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재난의 현장을 보고 찍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노벨상 아카데미상을 받았어도 그런 수상 소감을 하고, 그다음에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도 화석 연료로 가솔린이나 디젤로 가는 차 광고 일체 안 해요. 광고를 해도 뭐라 선택하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고 환경을 살리는 그런 쪽의 광고나 캠페인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4,000달러가 되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됐는데 어떻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이대로 만약에 10년, 20년, 30년이 가면은 과연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 우리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전 살아남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44년 전에 환경운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공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 그런 농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가진 결심은 뭐냐면은 공해로부터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 지원하겠다.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 전체가 영향을 주는 거. 생활상의 환경 문제. 지금은 합성세제가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샴푸, 린스, 뭐 농약도 맹독성 농약, 어떻든 굉장히 독성이 있는 물질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났죠.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제는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만은 기후 문제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후 문제는 한 나라가 노력해도 되질 않아요. 한 나라가 노력해도 전 세계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90년에 지구의 날을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원생하고 미국에 있는 상원의원 윌슨이 제안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도 했습니다. 이 땅 이 하늘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하여. 그래서 남산에서 4월 20일 날 행사를 하고 그때 이제 기후 환경 문제를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기후 환경 문제. 그러고 나서 92년 리우 환경회의에 우리 한국 민간 대표가 50명이 갔습니다. 그 가장 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가서 저희들이 50명이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체험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아직도 환경하고 관계되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한 번 갔다 온 게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그러고 나서 97년에 리우 플러스 5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갔습니다. 리우 플러스 10 요하네스버그 그때도 갔었어요. 리우 플러스 20
또 리우에서 거기도 갔어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제가 몇 번 빼놓고 다 갔습니다. 역대 환경부 장관이 2번 이상 간 사람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뀌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IPCC 과학자들 모임이 그저께 발표를 했죠. 자기네들이 예측한 것보다도 더 빨리 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도가 올라갔는데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1.5도까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해서 2030년 정도면은 1.5도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는 더 빨라진다고 봅니다. 더 빨라져요. 더 많은 산불이 나고요. 그 다음에 산불이 나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온실가스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동토가 녹잖아요. 동토가 녹으면은 메탄가스가 나오면은 훨씬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는 그냥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어제 의대 교수님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같이 살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 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지구를 이렇게 덥게 한 거는 탄소 통조림이에요. 탄소 통조림. 석탄, 석유, 가스. 과거에 있던 나무들이 지각 변동에서 땅 속에 들어가서 그게 석탄이 되고 또 석유가 되고 가스가 되고 그 탄소 통조림이 공짜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다가 보니까 지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탄소 발자국. 환경 용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은 7월 29일이 환경 용량을 끝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1년 동안에 쓸 부분을 7월 29일 날 다 써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환경 용량의 1.7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1.7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3월 20 며칠이 3월 28일인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개월, 우리나라는 3개월을 쓰면은 우리나라는 환경 용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정도 살려면은 우리 땅에 8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에 8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목재 나무 자급률이 몇 %입니까? 여기 아까 산림 쪽에 계신 분 한 분 오셨는데 몇 %예요? 우리 목재 자급률 10%도 안 됩니다. 그죠? 4%죠? 14%. 그러니까 어떻든 10% 조금 넘죠. 식량 작업률 어떻게 됩니까? 쌀 빼고 콩, 밀, 옥수수 거의 다 수입하잖아요. 철강 다 수입하죠. 석유, 석탄, 가스 다 수입하죠. 우라늄 다 수입하죠. 우리가 입는 런닝 밴드 다 목화 다 수입하죠. 그거를 우리의 자연 환경에 내뿜으면서 우리가 34,000달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여러분이 잘 아는 초미세먼지로 우리가 1년에 죽는 사람이 12,000명이에요. 초미세먼지가 12,000명 죽는데 그 중에 뇌졸중으로 죽는 사람이 34%입니다. 서울 어디에서 이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결과. 그 다음에 심장마비가 23%. 그 다음에 폐렴, 폐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졸중으로 죽었다 그러면 그냥 뇌졸중으로 죽은 걸로 아는데 뇌졸중에 죽은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이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러면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온실가스가 나오고 초미세먼지가 나오고 오염물질이 나오고 또 그걸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또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석탄, 석유, 가스 이 기반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게 뭡니까? 자연 에너지입니다. 자연 에너지. 예? 땅 속에 있는 에너지는 그게 환경에 영향을 적게 준다 그래도 언젠가는 고갈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쓰면 쓸수록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연 에너지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은 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햇빛 일단은 햇빛이 공짜 아닙니까? 바람도 공짜 아닙니까? 땅 속에 있는 지열도 공짜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술 개혁과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태양광은 지난 10년 동안에 9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100원짜리가 지금 10원이 됐어요. 그다음에 풍력은 70%가 떨어졌어요. 100원짜리가 30원이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제가 일했던 환경운동연합 거기에 제가 저희 그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붕을 태양광을 했어요. 그게 2001년인데 2001년에 15kW를 붙이는데 3억이 들었어요. 지금 15kW에 얼마 정도 됩니까? 네? 제 생각에는 한 1,500만 원? 보조받으면 좀 더 쌀게요. 그러니까 3억짜리가 1,500만 원이면 20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풍력 미국, 그다음에 북유럽, 북해 그쪽이 바람이 좋기 때문에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벌써 북유럽이나 이런 쪽은 태양광하고 풍력을 해가지고 40% 50%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태양광하고 풍력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몇 퍼센트예요? 쓰레기, 플라스틱, 뭐 쓰레기 이런 것도 다 신재생, 그냥 재생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는 또 친재생 에너지 그래서 그런 걸 또 다 쳐요. 그거에서 6%예요, 6%. 그 태양광을 붙이는데 태양광 가지고 이제 숲을 잘라가지고 태양광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막 조중동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이 환경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법이 나빠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태양광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한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지자체나 각 지역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만들면 되는데 그게 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 그것이 돈 버는 업자들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돈 버는 업자들이 넘어가니까 뭐 환경에 신경을 씁니까? 그냥 어떤 대량으로 크게 만들면 돈을 번다. 그거는 태양광 같은 거는 어떻게 되냐? 햇빛은 공유지기 때문에 햇빛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그것을 만드는 사업자하고 일정하게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유를 해야지 갈등도 안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된 거죠. 안 된 거니까 그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태양광 풍력 이거는 환경을 파괴시키는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원자력이 나온 거예요. 원자력. 여러분 원자력이 그게 환경을 파괴시켜요, 안 시켜요?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뭐라 그랬죠?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물질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랬어요. 저는 직접 후쿠시마 현장 10km까지 갔습니다. 그 20km까지 다 철망을 쳤는데 제가 10km까지 갔어요. 그때 김영춘 의원하고 유인태, 그 우원식 뭐 해가지고 우리가 갔거든요. 그래서 방사능 측정기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도쿄에서 측정한 거하고 우리 10km까지 간 거하고는 25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250배. 아니 윤석열 예비 후보가 얘기한 대로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는데 그 반경 20km를 흙을 5cm를 전부 다 끌고 모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검은 포대에다가 막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노심이 녹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봇도 들어가면 바로 그냥 저기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피해를 지금 일본 쪽에 이제 정부 그다음에 뭐 전문가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한 500조가 든다는 거예요. 500조. 여러분 500조가 우리나라 1년 예산 아닙니까? 그 사고가 나가지고 500조가 나는데 예? 그게 어떻게 경제적입니까? 환경에 영향을 안 줍니까?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됐어요? 독일은 내년까지 17개 있었던 원전이 독일에 다 이제 끝납니다. 다 폐쇄해요. 응? 그럼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생산하는 거에 원자력의 비중은 전체 코스트의 3%예요. 제일 많은 게 태양광, 풍력, 원자력이에요. 그리고 원자력은 체르노빌 사고 때 426기가 있었어요. 1986년에 426기가 있었는데 지금 몇 개죠? 지금 443개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옛날에 건설한 거가 새로 건설 안 해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요. 미국은 원자력 발전을 사기업이 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태양광, 풍력, 가스, 석탄, 수력 그걸 똑같이 이제 똑같은 비용으로 10억이면 10억 달러를 지고 다 지어요. 다 짓고 나면은 그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시가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은 어떤 데는 올라가고 내려가듯이 제일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제일 시가가 높은 게 뭐냐면 아직은 가스입니다. 가스. 제일 싼 게 뭔지 아세요?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자력을 안 짓는 거예요. 79년부터 원자력이 새로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반대하면 어떻게 되죠? 안전에 대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안전에 대한 시설 투자를 많이 하면 코스트가 높아져요. 그럼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 뭐 벡셀 이런 거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양화된 거예요. 그걸 도시바 일본 도시바가 사서 하서 도시바도 그것 때문에 그 사업 부분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다시 요번에 지금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그게 이제 소형 원자로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 그 쉽지 않아요. 뭐든지 우리가 코스트는 대량 생산을 하고 규모가 커야지 코스트가 떨어지죠. 조그만 거를 많이 짓는 건요. 훨씬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어떻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1950년대 후반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60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미국도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핀란드. 그것도 땅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소금광 거기에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지금 이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려면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원은 현재의 과학기술이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태양광, 풍력, 지열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가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어떨 때는 해가 있을 때만 나오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가 되니까 그것만 너무 많이 설치하면은 이게 안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 뭘로 하냐면은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린 수소가 적지만은 지금 현재 수소는 뭐냐면은 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부생 그러니까 부산물로 나오는 거 그거를 이제 포집해서 쓰는데 그거는 결국은 가스나 석탄, 석유를 안 쓰면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린으로 간다는 건 결국은 물을 전기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은 코스트가 비싸요.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면은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면은 남는 전기를 수소로 만들어 가지고 수소로 해서 비행기가 가고 수소로 해서 선박이 가고 수소로 해서 버스나 트럭이 가는 그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탄소 사회는 이제 끝났다. 탄소 사회는 왜냐하면 2050년까지 어떻든 각 나라별로 선진국부터 제로로 만들기로 지금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탄소 기반의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 에너지로 가야 된다. 그럼 자연 에너지로 가고 난 다음에 자연 에너지하고 관계되는 많은 기술과 새로운 산업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배터리, 예?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부터 뭐 자동차, 뭐 컴퓨터 뭐든지 지금 이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이 배터리 기술을 통해서 모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시스템을 그렇게 전환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도 완전히 바꿔야 되잖아요. 도시도 완전 재생해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장 시스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공장 시스템이 지금 우리는 중화학 공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선 석탄을 쓰는 것부터 해서 제철, 시멘트, 정유, 뭐 벌프 공장 이런 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 에너지를 전부 다 이쪽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걸 전환할 수 없는 거는 다른 산업으로 또 전환을 해야죠. 그럼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또 확보하지 않으면은 그게 또 새로운 갈등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까지 다 치밀하게 짜야 되는데 그게 일차적으로 짜는 거는 중앙 정부가 해야죠. 그다음에 지역은 지역 정부가 지방 정부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은 어떻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은 국제 경쟁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 지금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 제가 사회이사도 20년 전에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 자동차 사회이사도 했고 또 몇 군데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냐면요. 원천 기술은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수준에 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면 도시를 좋은 모델을 만들면은 그 모델을 제3세계로 진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3세계에도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진출하는 거는 건설회사랑 건설회사로 나가고 뭐 다 이제 개별 그걸로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 자체를 가장 스마트한 도시를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모델을 만들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그거를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진출해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드는 거죠. 만들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나라 가면 그 나라도 일자리가 생기고 훨씬 더 온실가스가 나오고 적게 나오고 쾌적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같이 아주 지정학적인 조건이 안 좋은 나라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른 나라로 진출시키면은 그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 차원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 걸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제품 여러분 해 나가 보세요. 가전제품 다 우리나라가 다 완전 장악했어요.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다 장악했잖아요. 이것도 어떻든 그거 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육. 저는 어린이들하고 참 많이 같이 캠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배워서 제가 어린이 책을 한 15권 정도 냈는데 그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어른보다도 훨씬 뛰어나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몇 년 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그 세 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 제목 정한 것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여기 하나 적었는데요. 제목이 아주 우리 어른이 보면 깜짝 놀래요. 감이자, 기미자 모임이에요. 그래서 기미자가 뭐냐면은 기후에 미친 사람들의 약자예요. 기미자 어린이에요. 초등학교 4, 5, 6학년이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5일 동안에 기후변화 어린이 체험 교육을 통해서 이제 3명이 한 팀 돼서 이제 쭉 많이 만들었는데 걔네들이 제목이 뭐냐면요.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5일간 조사한 거 딱 보면요. 대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기발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거는 에코 탐사대. 그 에코 탐사대는 걔네들이 이제 대학생 한 명이 이제 인솔해 가지고 주문진 뭐 강릉 해가지고 이제 어촌을 쫙 다니면서 얘네들이 이제 어민들 그 상인들 인터뷰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기후 변화로 인한 어종 변화 연구. 그래서 그때 그걸 조사한 친구의 리포트를 보면은 81년에 우리나라가 동해안에서 명태가 4만 6천 톤. 어마어마하잖아요. 1톤 트럭으로 4만 6천 개의 트럭이 됐는데 그 당시에 1년에 100kg로 줄은 거예요. 100kg. 그러니까 수온이 지난 100년 동안 2도가 상승하면서 명태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감이 그 조사한 소감의 어린이가 뭐라 했냐면은 캠프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내 생에 유일하게 느낌이 다가왔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러한 체험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어린이들이 성인이 돼서 각 분야에 뻗어나가는 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나라 환경교육이 있습니까? 환경교육이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사람이 적어요. 환경 전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50명밖에 없어요. 아니 세계에서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 사회에 환경이 의무 교육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새로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공론화 시켜서 내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의무 교육을 시키더니 의무 교육이 안 되면은 1년에 뭐 20시간, 20시간, 30시간, 30시간 그 시간을 할당하고 그다음에 체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독일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독일은 3살이 되면요. 쓰레기 처리장을 구경시켜요. 3살 되면은 5살 되면은 종이 만드는 거. 종이를 다시 만드는 것을 보여줘요. 7살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요. 비가 안 오면은 무조건 그냥 맨몸으로 오라 그래요. 맨몸으로 가서 맨몸으로 그냥 자연 환경을 체험하고 그거 느낀 거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학교 교육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NGO가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국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어떤 기후 상황실을 우리 정부 부서든지 어디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이 서울은 시청 청주면 청주에도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거기에 그런 거 눈으로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지 국민들의 수준이 저는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양성이 중요해요. 인력 양성. 그 인력 양성이 기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건 전 그 반대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하고 싶은 사람. 그거는 환경 분야만이 아니라 각 부분에 다 녹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환경운동연합 할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쓴 책도 주고 사인도 해주고
뭐 막국수도 사줬는데 그 친구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왔어요. 성인이 KBS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부터는 자원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단체 행사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저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환경학과 이대 환경학과를 가가지고 자기가 환경 선생이 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런 시스템이 없이 가면은 그냥 기능적으로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한 걸 하면은 뭐 쓰레기를 줄입시다. 그게 사람들의 감동을 줍니까? 쓰레기란 인간이 남긴 욕망의 흔적입니다. 네? 솔직히 욕망의 흔적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회용. 독일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너무 일회용을 많이 쓰니까 이 사람이 일회용을 쓰고 씻어가지고 이게 창가에 놔뒀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 와서 그걸 다시 거기에다가 커피를 먹으니까 우리나라 여직원이 화를 냈어요.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걸 또 먹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무의 일생이 일회용 종이컵으로 생을 마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시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하지. 일회용을 줄입시다. 뭐 그거 안 됩니다. 저희 사무실이 시청 바로 앞이거든요. 프레지던트 호텔인데 거기 가면 무교동 들어가면요 담배 공차가 그냥 쌓인 일주일이 돼도 안 치워요.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해서 제가 어제 이제 윤순진 교수가 그 대통령 직속 그 공동위원장입니다. 국무총리하고 이제 윤순진 교수가 그러는데 제가 물었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뭐 바쁘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상근이죠. 그러니까 상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학교 교수 일을 하면서 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니까 지금은 이제 초창기인데 50여 명이 된대요. 50여 명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부처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많고 공무원들만 해가지고 이게 일이 됩니까? 공무원들도 뭐 뛰어난 사람도 있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집단만으로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다양하게 모여야 돼요. 다양하게 모여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다 상근이고 나머지 사람들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은 상근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이니까 전부 다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이메일을 누가 봅니까 요새? 우리 재단에 있는 이미경 대표도 그 위원인데 안 보는 거예요. 왜냐? 이메일 자체를 안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도 자기네들이 보는 게 아니고 면접은 또 국무조정실에서 면접을 봐서 합격하면 그냥 보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뽑아야지 훨씬 더 효율적이지 뽑아가지고 보내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바이든 정부가 그 낸 걸 보면요. 바이든 정부가 20년 동안에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요. 우리나라 예산의 10배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GDP의 10배를 투입하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요. 도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요. 도시 시스템의 빌딩, 에너지 제로 하우스로 바꾸고 신규, 그다음에 교통 시스템, 그다음에 교통 자동차 이런 것도 전부 다 전기 자동차 이런 걸로 전환시키고 그런 걸 해가지고 일자리를 몇 개 만드냐면 2천만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를.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로 새로운 사회로 이제 가는 그걸 발표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50년 시나리오를 세 개를 내고요. 2030년 그거 안 나온 거예요. 아니 2030년을 먼저 하고 나서 2050년이 나야 되는데 2050년을 한 거는 그 30년 뒤에니까 뭐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 거의 다 죽든지 아니면 뭐 늙어 있겠지. 예? 그 다음 세대가 해야 될 부분을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선진 교수에게 했더니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담당 공무원들 환경부나 이런 데서 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질 않으니까 추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 시작을 하고 그것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기 국면이니까 뭐 위기 국면은 세월호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구 전체 차원에서 지금 78억인데 78억의 생존권, 물론 기후 위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당하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 낸 것이 개도국에서 피해를 보고 또 같은 나라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여유 있는 사람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불평등하고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부터 늦었지만 빨리 만들어야 된다. 왜냐? 우리는 그래도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역동성을 가지고 빨리 이것을 구축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오늘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은 자료로 이제 막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걸 찾아보고 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빨리 그런 것이 행동으로 또 시스템으로 그리고 또 매뉴얼로 로드맵으로 이것이 빨리빨리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고 그것이 대선 후보들이 중요한 쟁점이 돼서 당선자가 그걸 채택할 수 있는 쪽으로까지 가야지 당선자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4년은 완전히 후퇴하고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위기 관리 시스템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녹아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강연해 주신 최열 이사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